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때 말씀 올렸던 대로 디지털 인프라라는 요 키워드를 갖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IDC에서 지금 글로벌하게 특히 이제 한국도 되게 중요한 그 지표 국가 중에 하나라서 보통 글로벌에서 진행을 할 때 한국 다 포함인데 이제 사실상 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난 한 20여 개월 동안 시험대에 올랐다. IDC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일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디지털 주도적인 기업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보통 확장성, 민첩성, 효율성 이런 거 인프라단에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새삼 지금 지난 한 1년 반 이상의 기간들이 지금 이제 리더분들의 본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의 이 기반이 이제 뭔가 그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맥락을 어떻게 같이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그 안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생태계가 지금 점점 잘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특히 엔터프라이즈급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모델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 안에서 같이 확대 구현된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이걸 포괄적으로 조금 통합 관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IDC는 그런 측면에서 이 디지털 인프라라는 이제 이야기 안에 클라우드 중심, 자율적인 운영 모델 이걸 키워드로 해서 이제 뭔가 그 구축 및 운영 방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갖고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처음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키워드를 이제 뭔가 디지털 여정이 굉장히 잘 이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비전 텀으로 이제 미래 엔터프라이즈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디지털 퍼스트가 굉장히 조금 더 익숙해진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까지 전 세계 GDP IDC에서 대략 한 65% 이걸 디지털화 될 거다라고 이제 올해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이 디지털 경제라는 게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변화들 체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굉장히 스루풋이나 효율성 이야기를 했다라 그러면 이제는 시장 주도적인 그런 운영 모델 일로 이렇게 축이 좀 전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경제라는 게 결국은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 모델이 굉장히 맞춤화된 경험 거기에 중심을 두게 된다. 이게 고객은 당연하고 심지어 이제 직원에 대해서 파트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객의 니즈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시간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AI나 디바이스가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연결이 된다든가 서비스 자체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그리고 신뢰 이런 기술들이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다양한 공감, 경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직원의 경험, 직원의 일하는 방식 또 이제 이런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련의 이러한 변화에 이제 어떻게 굉장히 잘 부응할 거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되게 생산적인 그런 현대화된 그런 업무 환경을 제공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다 분산하다 이런 그리고 이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디지털 경제 안에서는 이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의 역량이라는 게 결국은 디지털 경제에 얼마만큼 더 잘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고객의 요구사항 또 새로운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생태계가 또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IDC가 미래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중심의 시장에 기업이 잘 참여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투자를 집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비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오른쪽에 9가지의 새로운 기업 CEO의 사실 CEO의 어젠다다라고까지 IDC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 보시면 future of something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제 IDC에서 박스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9가지를 크게 보자면
고객하고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이게 한 축을 이루고요. 여기서 또 인텔리전스라든가 아니면은 차세대 업무 환경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역량, 이게 또 한 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인프라를 결국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에 연결 환경을 구현하는 게 연결된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산업 생태계. 그래서 이게 이제 9가지의 IDC가 이야기하는 그 어젠다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요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결국은 새로운 어젠다의 테스트 베드가 본의 아니게 돼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아래서 오늘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의 조금 관점에서 미래 엔터프라이즈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디지털 역량, 그 인프라 측면에서 좀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 IT를 뭐 저희가 앞서서 뭐 9가지의 영역도 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IT 리더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셨고요. 이제 IDC, AP나 월드와이드에서 진행하는 이런 리더분들 라운드테이블에는 그 이제 LOB라고 보통 말을 하거나 또는 CEO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같이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IT 리더분들이 이런 이제 미래 IT 역량을 구축하는 데서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디지털 경제라는 게 이렇게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미 오늘 뭐 참석하신 이 리더분들의 기업 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노멀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름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디지털로 변화하는 그런 어떤 곡선, 그 이동 곡선 안에서 조금 이제 경쟁업체들보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꼭 이런 것들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또 이런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해서 봤을 때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가장 심플하게 이제 매출로 연결되냐, 매출 성장으로 또 좀 뒤처지면서 그게 사실은 매출에 좀 타격을 받는 특히 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상대적으로 그래도 계속 어떤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조를 보이기도 하고 챌린지를 받는 뭐 이런 그룹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제 다양한 그 그룹 안에서 CIO의 역할이라는 게 양쪽 모두한테 중요하다. 그 IT 조직이 미래 IT를 구현해 나가는데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모색해 나갈 거냐 이러면서 IDC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하고 관련된 전략도 따로 이야기하고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모든 여정이나 전략, 우선순위, 로드맵, 투자 어떤 패턴, 이 양상 이런 게 양쪽 그룹이 당연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괴적인 변화 또는 위기 상황이 최근 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측면 안에서 결국 CIO 그리고 IT 리더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사실은 디지털 인프라가 영향을 미치는 건 전방위적입니다. 뭐 일선 업무 그리고 현장 그리고 오퍼레이션 전반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러한 변화 요소들에 어떻게 적응하고 혁신을 그 안에서 설계하고 또 재정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뭐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책임은 직접적으로 IT 리더, CIO한테 있다. 특히 장기적인 저희가 비즈니스의 위기 이후에 이제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저희가 보통 복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결국 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비즈니스 조직, IT, 뭐 C레벨 임원진 뭐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 그 리더 그룹 안에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두고도 이해관계가 조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CIO가 어떻게 이것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느냐,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ID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미래 디지털 인프라를 이제 사실 현재 컷으로 보자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초반에는 좀 더 아키텍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일로들이 조금 더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 또는 전환이 되면서 뭔가 좀 여러 가지의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조금 현재 컷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뭐 개별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용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걸 다 아우르면서 어떻게 이걸 이제 제어할 거냐. 뭐 이게 결국은 플랫폼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하고 글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저희가 소프트웨어 정의라는 이 가상화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역시 결국은 플랫폼으로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인프라 환경을 어떻게 들여다볼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제어할 거냐라는 측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엣지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데이터도 그렇고 이 자원이 흩어져 있는 이 분산돼 있는 상황 안에서 데이터 플랫폼들을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키가 되는 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나 뭐 자동화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플랫폼으로 전환해가는 그 어떤 중요한 꼭지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IDC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런 이제 혁신 기술이나 아니면 대응성이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이런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인프라 환경이 구현되었을 때 자율적인 운영 그리고 지능화된 이런 워크로드를 중심으로 미래 디지털 인프라가 이제 운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환경도 지금 뭐 체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관리 복잡성이 많이 복잡해지고 있죠.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가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워낙에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앱, 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차별화를 가속화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IDC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가 대략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55% 성장할 거다 이런 이제 글로벌 발표도 나왔었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 어플리케이션을 모듈화된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요게 또 한 절반가량의 어플리케이션 나타날 거다. 사실 현재는 20%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요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데이터 센터냐 그리고 이게 뭐 클라우드냐 또는 이제 엣지냐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외부의 데이터 센터냐 엣지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IDC 같은 이제 리서치 펌에서 그 자원이 어디서 많이 위치하고 구축되고 운영되고 소비되느냐 뭐 이런 측면도 보게 되는데요. 대략 지금 원격 또는 엣지 그리고 외부 업체의 데이터 센터 여기에 위치하는 게 글로벌 단에서는 이제 한 60% 가까이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존성이 계속 연동되어서 운용되는 측면이 강화된다. 현재는 한 21%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53%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미 어플리케이션 하나, 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대략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한 작게는 5개, 뭐 한 15개까지도 굉장히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을 상호적으로 받고 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어떤 포트폴리오도 변화하고 분산화되는 뭐 이런 측면도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클라우드 전략을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모색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뭐 이게 클라우드 하나 단일 클라우드로 전략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 조금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운영하느냐 특히 여러 개의 클라우드가 있을 때 이 클라우드를 가로지르면서 아우르면서 크로스 클라우드라고 이제 조금 영어적으로 차별해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 데이터를 통합 관리, 뭐 리소스 자원을 통합 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전략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뭐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 자체적으로 외부 클라우드보다는 자체적으로 오픈소스 옵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모색하겠다 이제 이런 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조금 멀티 클라우드 이 전략의 비중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32.8%로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점차 크로스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그 비중이 더 이제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조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그 디지털 인프라라는 거에 조금 클라우드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이 저희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근데 IDC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환경 전체 그래서 또 클라우드 센트릭이라는 요 이제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요. 크게 보자면 그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중심의 기술이 이런 디지털 인프라 전반으로 일단 어떤 기반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이게 특히 여러 가지의 위치에 그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그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아까 크로스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자율적인 운영 모델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걸 갖고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좀 그 최신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온 그 설문 결과들을 제가 조금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제 저희가 워크로드를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또 분석 워크로드 조금 이제 비즈니스와 그 밀착돼 있는 이런 워크로드를 갖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자면 보통 베어메탈이나 이제 가상머신 여기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제법 국내 대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스 기반 고 이제 서비스 형태 소프트웨어를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내 상황에 그대로 매칭시킬 때는 사실 가운데 그 베어메탈이나 버추얼머신 환경에서의 워크로드 운영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임플리케이션을 좀 보자면 분명히 현재에서 2년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비중이 특히 컨테이너나 그 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가 다른 나머지 두 개 환경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그 베어메탈이나 버추얼머신 환경에서는 조금 그 비중이 줄어든다.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아예 직접적으로 2년 내 컨테이너 활용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81.5% 이제 상당한 비중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고요. 디지털 인프라 전략 안에서 특히나 이렇게 컨테이너의 맥락 안에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본인들의 장기적인 디지털 인프라 전략 안에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사실은 그 기업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전략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략 한 19% 그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략적인 방향은 맞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응답이 가장 많긴 합니다. 현재 것은. 그래서 근데 어떤 방향성과 그 가운데서 특히 어떤 워크로드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계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맥락화해서 조금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디지털 인프라 전략을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게 뭐 IT적인 니즈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니즈도 있고 뭐 측면이 있으면 근데 지금 요 이제 결과에서 제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 비즈니스 성과에 어떻게 이 인프라 전략을 구성하는데 비즈니스 성과를 고려했느냐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요. 이게 비즈니스 성과가 외부 성과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뭐 이제 직원 생산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봤을 때 우선 먼저 보이는 건 그 이게 특히 IT 조직이냐 아니면 넌 IT 조직이냐 이걸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뭐 넌 IT 조직이다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뭐 외부적인 성과 이랬을 때 뭐 그 비즈니스 운영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는 뭐 유통업체나 파트너 관리 개선 이런 데서 조금 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인 직원의 생산성, 특히 이제 원격 근무 많이 등장하면서 그게 좀 올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예기치 못한 비즈니스 여건이 변화할 때 IT가 어떻게 여기에 굉장히 잘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이게 넌 IT 조직에서 오히려 이제 기대하는 비즈니스 성과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번엔 이제 IT 조직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외부적인 성과에서 뭐 저희가 옴니채널의 고객 관리라든가 차별화된 디지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이제 주안점을 뒀다.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 사이버 보안 이런 게 또 IT 조직의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나타났다. 근데 뭐 이걸 포괄적으로 결국은 그 두 조직 간의 어떤 조율, 협업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디지털 차별화, 뭐 이게 사실 이렇게 서로 싱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장의 진입 속도 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뭐 생산성 이런 게 같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 인프라가 이제 이렇게 변화할 때 이 안에서 기업별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투자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상위권에 등장하는 게 디지털 인프라 그 IT 운영 안에 인텔리전스, 어떻게 이 IT 운영의 지능화를 결합할 거냐, 또 그 멀티벤더, 뭐 저희가 클라우드 모델도 그렇고 굉장히 멀티벤더라는 게 등장할 때 이걸 점점 더 지원을 어떻게 더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CIO나 IT 리더 입장에서 결국은 요 두 가지에 대한 조금 어떤 우선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 밑단으로 물론 뭐 비중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은 통상은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아웃소싱을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유연성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어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 제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증가하는 조직, 감소하는 조직을 나눠서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재밌게 이렇게 나타난 거는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매출이 좀 증가하는 조직들이 봤더니 IT 운영, 오퍼레이션 안에 이런 지능화를 결합한 그 부분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썼다,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멀티벤더가 일단 최우선이야라고 했을 때 이게 조금 그 매출에 이렇게 좀 챌린지를 받는 경우에는 거기에 좀 머무르는 게 아닌가. 두 가지가 다 분명히 굉장히 키가 되는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이런 차이를 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굉장히 여러 개의 내부 이해관계자하고 이 IT 조직, IT 리더들이 의사소통이나 그리고 특히 제어권을 다시, 이게 아무래도 비즈니스 조직에서 다양하게 이런저런 외부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랬을 때 이게 IT가 미처 대응하지 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시 제어권을 가져오느냐, 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좀 저희가 같이 봤을 때 결국은 여기서 보통 챌린지다라고 말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보안, 접근 제어, 뭐 컴플라이언스, 이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 툴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오픈소스 쪽이 조금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 안에 오픈소스 그리고 자체 관리 툴 이걸 어떻게 복합적으로 활용하는지 이걸 모색했다라는 게 응답이 좀 가장 높은 편이고요. 뭐 이어서 뭐 클라우드 이제 이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통합 컨트롤 플레인이나 또는 그 관리 서비스에 이렇게 의존하기도 한다. 뭐 이런 응답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이제 자사에 가장 최적화된 관리 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 스위트 같은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직 이제 조금 덜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 통합성이 조금 통합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낮을 수밖에 없는 챌린지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IDC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일단은 좀 자원 배포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걸 가장
최적화해서 통합 운영하는 데는 조금 이제 제약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조금 연결된 커넥티드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뭐 자동화나 정책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잘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컨트롤 플레인을 구축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기업 각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또 지금의 키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명확한 그 어떤 전략과 로드맵 같은 것들이 재정비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를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블루프린트를 막 이야기하지만 이 가치를 최적화하게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그럼 IT 운영 자동화나 아까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뭐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셀프 서비스 같은 게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CIO가 이러한 이제 단계적으로 IDC가 이를테면 밑에 이렇게 관리의 어떤 그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일로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지능화된 통합 운영의 그 단계로 좀 전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클라우드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 모델 기반의 그 IDC가 제시하는 미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수세코리아 좀 전에 소개해드린 최근홍 지사장님께서 쿠버네티스 그리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지금 뮤트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무님 그 발표하시는 내용 저도 굉장히 도움되게 잘 들었는데, 내용 중에 저기에는 멀티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아주 새롭게 이렇게 들렸던 것 같고요. IT 운영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벤더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저기에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대안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들어봤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으로 이제 전환을 할 때 어디에 중점을 좀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허락된 시간 동안 그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클라우드 시대인데요. 아침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냥 저는 클라우드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모바일 폰을 이렇게 키는 순간부터 클라우드에 이제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 클립이라든지 신문, 그다음에 또 이제 출근하는 경우에 이제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부분들, 또 업무 중에 이제 활용하는 노트북에서 이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오피스 툴이나 또 이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회의까지 백엔드 뒷단에서는 전부 이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 사실은 이런 어떤 개개인 일상에 이제 클라우드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 기업들이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이런 그 커스터머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런 기반도 모두 다 클라우드에 맞춰서 이렇게 최적화돼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그 기술 기반이 급격히 이제 올라가 있는 환경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빠른 변화,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 지구적으로 하이퍼 커넥티드 된 그런 환경에 정말 승자가 독식하는, 근데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환경도 워낙 이제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그 빠른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변화에 뛰어들지 않으면 이제 탈락하고 마는, 최근에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그런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오징어 게임처럼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로고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이제 조금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뭐 오징어 게임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사실 그 이면을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 넷플릭스 전 세계 구독자가 한 8천만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서 새롭게 구독을 이제 신청한 그 가입자 수가 무려 한 6천만, 그래서 8천만에서 최근에 1억 4천만까지 구독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한 2달 안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어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인프라 관점에서 이런 걸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걸 감안을 하면 구독자가 불과 2달 만에 한 50%가 넘는 수준의 그런 증가를 보이는 것을 기술적으로, 네트워크로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뒷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 또 그다음에 뭐 전기차의 어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선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결합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자동차 한 대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센서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그럽니다. 자동차 한 대당 테라데이터급의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수십만 대까지 데이터들,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묻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이렇게 얻어내고 자율주행까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뒷단에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연결되는 그 기술 구조가 얼마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렌터카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바일 안에 다 들어와서 서비스가, 뭐 잔금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모바일화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고, 뭐 매일 쓰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뱅크 같은 새로운 인터넷 뱅크들도 기술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새로운 뱅킹 서비스, 또 ASML이라고, 이게 이제 그 광각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장비로는 전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 사례를 보니까 사실 이 포토리소그래피를 하는 그런 그 장비들이 하나에 뭐 3천억, 4천억 하는 그 큰 장비들인데, 사실은 그 장비 안에 그 여러 가지 센서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게더링하고 거기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실제 뭐 수율이나 품질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장비 안에 인베드 시켜서 이렇게 고객에 납품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의 어떤 그 품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처리 관련된 기술을 클라우드 기술, 또 클라우드의 새로운 어떤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용을 한 데이터 처리 성능의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쿠팡, 아마존, 11번가 이렇게 지금 가장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그런 어떤 그 쇼핑몰에서도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웹사이트 서비스들이 체인지가 되는 이런 어떤 환경. 그래서 종래 회전판의 자전 속도가 뭐 24일 한 달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도는 이런 어떤 회전판의 자전 속도에서 지금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몇 번씩 돌아가는 이런 회전판의 자전 속도와 같은 그런 빠른 속도의 어떤 그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어떤 빠른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동안 클라우드 오리엔티드라고 그래서 클라우드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여태까지 이제 진행을 해와서 리소스들을 통합을 해서 리소스를 풀링해서 리소스를 어떻게 효율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을, 아까 뭐 인텔리전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운영 자체를 자동화하는 그런 형태로 쭉 많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가 이미 갖춰진 상황 내에서 그런 상황 내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인 컨테이너 기술과 그 표준인 쿠버네티즈, 그다음에 새로운 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얼마나 빠르고 기민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또 그런 어떤 전체 인프라 관리를 효율화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경쟁의 우위 요소, 또 CIO, 또 CTO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이렇게 챙겨보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내에서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거를 크게 이제 3가지 축으로 보면, 전체적인 설계 영역과 그 다음에 개발 영역,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프라 관리. 그래서 설계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동네 모노리스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의 아키텍처 전환에 맞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디자인된 애플리케이션들을 CI/CD 환경에 데브옵스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통합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그런 환경들이 인프라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화돼서 관리가 되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기업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계 개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측면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사실 기업들의 어떤 이런 전개들을 보면 어느 순간 뭐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클리어 컷해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아키텍처에서부터 그걸 가상화하고 컨테이너 기술을 일부 접목한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로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때그때의 어떤 주도적인 기술에 따라서 접목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근간에는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생산성, 그 빠른 대응 체계, 그다음 인프라 운영의 어떤 효율성, 비용,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때그때 최적의 대안을 이렇게 찾아가고 그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표준 기술들을 이제 접목해 온 결과, 지금 이제 쿠버네티즈의 어떤 기술, 컨테이너화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즈 기술이 이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그런 어떤 컨테이너 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전망을 보면 이미 개발자들은 뭐 절반 이상, 60%, 지금 뭐 70%, 80% 이상의 개발자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의 어떤 방식 자체를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조사 결과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이면에 실제 전체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그런 어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10% 미만이라 앞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을 이제 접목할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회도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이제 2021년 올해 이제 말에 뭐 신규로 이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컨테이너 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시장 전체적인 변화도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요건, 과제들을 보면 가장 먼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이 고객의 어떤 접점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하고 변화의 폭이 이렇게 크고 빠른 요구사항들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팀이 또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가장 먼저 초점이 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프라 관점에서 얼마나 인프라를 빠르게 지원을 하면서도 인프라의 전체 어떤 코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기술, 클라우드 기술, 멀티 클라우드, 이런 어떤 복잡성이 높아지는 이런 기반에 어떻게 적절히 보안 환경을 유지를 하면서 컴플라이언트한 환경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나.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온 그 레거시 인프라, 굉장히 크고 복잡한 어떤 인프라들을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적절히 새로운 기술이 지원하는 그 새로운 인프라로 옮겨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식성과 유연성 확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서 컨테이너 기술들을 이렇게 접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 운영 사례들에서 놓고 보면 각 기업들에서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 어떤 기술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접목을 해서 좀 더 빠르고 확장 가능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어떤 온프렘 인프라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을 접목을 해서 거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의 어떤 현대화, 거기에 뭐 퍼블릭 클라우드도 연결하고 자체 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하면서 하이브리드된, 그래서 기업의 어떤 최적화된 그런 인프라로 고도화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인프라 전체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아주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량을 갖추는 것, 이런 부분들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시도가 되면서 시행착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금씩 이제 성공 사례가 쌓이고 있는, 이제 오랫동안 쌓여온 그 레거시 모노리스 아키텍처로 이렇게 만들어진 큰 덩어리의 시스템들을 그 중에 접목 가능한, 적용 가능한 영역부터 잘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면서 재설계해서 신기술의 어떤 효용들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모놀리틱으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까지들을 다 컨테이너 기술로 써서 이제 호스팅하는 그런 환경까지. 그래서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를 접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또 기존 인프라를 거기에 맞춰서 고도화하는 이런 어떤 웍로드 이외에 아주 이제 그 주변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그 핵심 영역의 애플리케이션까지 조금 이따 뭐 한 은행 사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그 기본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신규 어떤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API 드리븐한 그런 방식으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실제 애플리케이션 그 케이스들을 보면 그냥 단순 프로세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거대한 데이터 분석 환경과 거기서 더 나아가 머신러닝 AI를 접목을 하면서 시스템의 어떤 지능을 이렇게 고도화한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하이 그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을 해서 베어메탈 환경에서도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높은 그런 어떤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 레이크를 이제 구성을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뭐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리테일, 금융, 운송, 뭐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포함을 해서 CPU 메모리들이 이제 중앙 집중 클라우드로 이렇게 분산되는 것과 함께 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각 영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 환경에 CPU 메모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라이프 사이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쿠버네티스 기술을 경량화시켜서 엣지 환경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새로운 사례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뭐 글로벌에서 여러 성공 사례들로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리자 그러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유비소프트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로는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전 세계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각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게임 어떤 개발 환경들을 좀 더 빠르고 기민하게 이렇게 그 인프라로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기반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게임 개발자들에게 인프라를 클러스터로 배포하는 시간도 80% 이상 절감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그 어떤 지원 케이스들의 해결 시간도 이렇게 줄이면서 전체적인 개발자 생산성을 아주 비괄적으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어떤 그 성공 어떤 그 경험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전체 어떤 그 유비소프트라는 그 큰 어떤 개발 기업의 그 게임 개발 기업의 인프라를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하는 그 핵심 인프라로 저희 수세 벤처라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압사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되겠는데요. 아프리카에 뭐 1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까지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36,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압사 같은 기업은 2016년도부터 아주 빠르게 이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의 어떤 그 용도를 확인을 하시고 접목을 시작을 하셔서 2019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어떤 솔루션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어떤 경쟁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비교 판단하신 후에 저희 벤처라는 프로덕트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실제 그 전체적인 그 매니지먼트 오버헤드를 75% 이상 절감을 하고 관리 코스트 80% 이상을 절감을 하면서 은행의 주요 그 코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전부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서 그 아프리카 대륙에 빠르게 이제 요구되는 그런 어떤 그 뱅킹 수요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아주 글로벌 성공 사례가 있어서 또 소개를 드리고요.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5개 지역에서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수십 년간 이렇게 누적되어 온 올드한 인프라에서 점차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계속 이제 개발을 진행해 오던 부분들을 이제 벤처의 쿠버네티스 플랫폼 기반으로 그 쿠버네티스 기반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들이 테스트되고 배포되는 어떤 전체 시간을 80% 이상으로 줄이면서 시장 요구사항, 기업 내의 요구사항들을 아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전환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공위성을 한 10,000개 이상의 인공위성들을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 두 개 최초의 이제 인공위성 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하실 때는 모노리틱한 그는 개별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인공위성의 숫자가 수천 개를 넘어서 10,000개 이상 되는 규모가 되다 보니까 기존 인프라로는 도저히 그걸 이제 서포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스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결정 내에 수세 렌처라는 프로덕트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각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시간을 80% 이상 단축하면서 그 만여 대 이상의 인공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얻게 되셨고요. 렌처가 2018년도에는 뭐 리더 그룹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만한 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리더 그룹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뭐 구글이나 레드햇과 이제 경쟁을 하면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어떤 프로덕트를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렌처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벌써 1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와 한 4만 건 이상의 실제 액티브 디플로이먼트,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한 600건 이상의 라지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들이 렌처의 쿠버네티스 기술을 실제 접목을 하면서 인프라를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인프라로 전환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도 우리 그 IDC 세션에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 이런 어떤 그 환경들이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하고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렌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랫단의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아마존이든 애저든 구글이든 어떤 그 클라우드 CNCF가 인정하는 서티파이드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조율을 해서 거기서 배포되는 클러스터들을 자유롭게 배포를 하면서 인식성을 확보해서 전체를 조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계 유일한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처라는 프로덕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 수세는 92년도부터 그 기업용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위한 리눅스 OS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온 리눅스계의 어떤 맏형격이고요. 예, 뭐 전 세계 리눅스 인더스트리를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20분 정도에 뭐 몇 가지 핵심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렌처와 수세, 그다음에 그 글로벌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아키텍처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기반의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사장님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분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화면 하단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선 전무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또 그 수세가 바라보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안에서 특히 멀티로 활용하던 게 어떻게 이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여러 클라우드를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IDC가 아까 크로스 클라우드라고 이제 이야기한 그걸로 이제 조금 고민들을 해볼 거냐라는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좀 저도 참고를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관련 그 질문 조금 올라온 여기서 보여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 가지 정도 그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거 안에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플랫폼 이제 이야기를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지사님 그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도 이런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얼핏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 쿠버네티스 플랫폼 선정할 때 사실 이제 어떤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될까 이제 이 생각들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항을 중심으로 좀 평가해야 된다라고 지사님께서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다들 관련 있는 질문들이실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들 쿠버네티스 관련된 뭐 기술이나 제품 검토하시고 또 이미 적용을 하시거나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이렇게 선정하시는 뭐 여러 가지 뭐 공통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게 그 초기 단계와 뭐 중기 이후 단계로 조금 그 비중들을 다르게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도입 시점에는 아무래도 쿠버네티스 선정할 때 뭐 어웨어니스나 그다음에 이 쿠버네티스 제품이 갖고 있는 피처 펑션이나
TCO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이제 활용이 되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TCO 곡선이 예측했던 것 대비 가파르게 늘어난다거나, 또 이 쿠버네티스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특성 때문에 관리 코스트가 점점점 늘어나서 실제 그 오버헤드 코스트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오버헤드 코스트를 이렇게 늘리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실제 인프라의 어떤 옵션 자체가 특정 어떤 벤더, 특정 클라우드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온프렘을 쓰기도 하고 자체 클라우드를 구성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그 서비스 프로바이딩 하는 쪽에서도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멀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기술 다양성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운영에서는 중요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멀티 기술, 멀티 플랫폼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진정한 오픈성, 이런 부분들이 중기 이후에 사용 이후에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압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압사가 저희 경쟁사 제품을 한 3년간 쓰시다가 변경을 하게 됐는데,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압사라는 그 은행 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그 프로덕트 팀, 엔지니어링 팀에서 얼마나 오픈된 형태로 그걸 수용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제품이 이런 데 반영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그 적극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어떤 기술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나 이런 데 함께 반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몇 가지 뭐 중요한 포인트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전체 그 뭐 티슈 측면,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뭐 이제 그 리더, IT 리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그걸 넘어서서 이게 아무래도 복잡성이 그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벤더던 기술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복잡성이 배가 되는 상황에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최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 기술 플랫폼이 뭐냐인데, 사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약간 다른 질문을 이제 하나 제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컨테이너 이야기도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야기를 하면서 컨테이너도 이야기하게 되고 쿠버네티스도 이야기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MSA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들을 국내 시장 안에서 지난 한 2년 동안에도, 그러니까 초창기 MSA 막 이렇게 되게 주목받는 레퍼런스 이런 거 발표하는데도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경험들을 좀 어느 정도 다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뭐 이제 어떤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그랬을 때 이걸 좀 성공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게 조금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중요하고 핵심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저희 고객사 케이스나 그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사례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갖게 된 생각은, 이게 뭐 다른 기술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것을 왜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워낙 이게 페즈라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거고 모두 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덩달아서 이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데브옵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크로 서비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접목을 했다가 미처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이 아키텍처적으로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이 기존 시스템에 신규로 들어오는 새로운 업무들을 그걸로 이제 결합을 한다 그러면 기존 개발 환경 아키텍처에 익숙해 있는 거와 신규로 이렇게 시도하는 것과를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뭔가 준비들을 하시고 뭔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방안을 갖고 가시면은 조금
워낙 변화가 크니까 거기서 그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기술을 또는 제품을 덜컥 선택하신 다음에 접목을 해보시다가 이게 아닌가요? 뭔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다시 이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한 축에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고 이거의 정확한 원인은 뭐고 이것을 신기술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라는 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변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또는 레슨런들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하시고 대비하시고 그런 어떤 변화 관리들을 함께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형태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 사실 첫 번째 때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마지막 포인트를 살짝 놓쳤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상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IDC 관련 서베이 결과 같은 데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내부 직원들의 스킬셋 아니면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IT 직원들의 어떻게 더 필요한 저희가 이런 뭐 쿠버네티스가 됐던 아니면 뭐 크로스 클라우드의 뭐 여러 가지의 컨트롤 플레인을 이제 구축하던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같이 하는 외부의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전문 벤더사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중요하다. 우리 IDC 데이터하고도 싱크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도 결국은 리더도 그렇고 이걸 같이 끌고 가는 이런 이제 IT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자사에 가장 최적화된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 환경이라든가 흔히 저희가 뭐 이제 레거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제 그 자사에 최적화된 어떤 전략적인 그 속도, 또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살짝 저희가 시간을 제가 살짝 앞에서 더 써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만 랩업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도 쭉 얘기해 주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사례가 이제 가장 조금 뭐 참고가 될 만하다 이러면서 가장 하이라이트하는 게 아까 그 4개 정도가 일단 다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은 약간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 뭐 그런 강조하실 만한 게 있으시면 글로벌 성공 사례로 이렇게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고객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모두 이제 현대차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대차가 이게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로서 에너지원이나 그 실제 파워의 어떤 그 원천이 변경되는 것만큼 자동차라는 거를 그냥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인포테인먼트를 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그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핵심이 이제 IT 기술이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게 지금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지 모바일 기반으로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현대차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벤처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국내 서비스부터 잘 론치를 하셔서 그거를 해외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래서 헤드쿼터에서 미주, 유럽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시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저희가 뭐 그 기술 벤더로서 뭐 그런 어떤 전체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리쿼먼트를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 케이스도 함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현대차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플랫폼이 커넥티드니스 부분, 그러니까 어떤 연결된 그 환경 안에서 어떻게 자율주행 플랫폼들을 운영했냐 뭐 이거 갖고 위너로 이렇게 이제 수상하기도 했는데 하나 딱 랩업하면서 드는 생각은 전에는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면 사실 이제 해외 사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뭐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국내 사례가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시장에도 또 베스트 프랙티스로 역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저희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를 하면서 국내 시장 사례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그거 코멘트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오늘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특히 저희가 이걸 어떻게 어떤 컨트롤이라는 뭐 이게 쿠버네티스를 갖고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IDC에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그 관점을 갖고 조금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해보면서 말씀 나눠봤는데 조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금일 준비한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설문조사를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IDC 이벤트 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더 좋은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